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 어느 시골의 기와집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마침 방학이라서 부모님과 함께 강원도에 있는 큰아버지 댁에 놀러 갔습니다. 그곳에는 친하게 지내는 형들과 누나들이 있었기에 가는 길이 더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가는 길이 아랫마을과 윗마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윗마을에 사시는 큰아버지 댁을 가려면 큰 산 하나를 건너야만 도착할 수 있었기에 가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던 당시에는 1시간마다 오후 6시까지 윗마을로 가는 버스가 유일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저녁때가 되었고 큰아버지께서는 오늘은 소고기를 먹자고 하십니다. 교통편이나 시설이 산 아랫마을에 치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간만에 모이는 만큼 진수성찬으로 먹자고 하셨지요. 하지만 내려갔다 올라오시려면 좋기 2시간 정도는 걸렸습니다. 밤길이라 위험해서 우리들은 못 가고 부모님과 큰아버지 그리고 큰어머니만 다녀오시기로 합니다. 그 당시 우리들에게는 빨간 망토를 둘러매고 뛰어다니는 슈퍼맨 놀이가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과 나는 슈퍼맨 놀이를 하게 되었고 평범한 슈퍼맨 놀이에 지겨웠던 큰형의 제안으로 우리는 옥상에 올라가서 슈퍼맨 놀이를 하게 됩니다. 옥상이라고 했지만 높이가 3m 정도쯤 하는 낮은 높이였습니다. 우리는 옥상에서 망토 하나를 둘러맨 채로 용감하게 뛰어내렸지만 저는 겁이 많아서 뛰진 못하고 구경만 했습니다.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기에 웬 비명인가 싶어서 옥상 밑을 내려다보고서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작은 형이 뛰어내리다가 발을 삐끗했는지 넘어져 있었고 머리와 다리에는 피가 흥건히 흐르고 있습니다. 난 큰일이 났구나 생각했고 이미 아랫마을에 내려가신 엄마를 찾았습니다. 형들은 어찌할 줄 모르며 당황했기에 난 아랫마을에 가서 부모님을 모셔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큰형이 말렸지만 내리막길이라 금방 갈 테고 예전에 살았었기 때문에 길누는 훤하다고 우겨댔지요. 결국 난 혼자 아랫마을로 뛰어갔지만 막상 내려가려니 무섭기도 했고 어둑어둑한 저녁이어서 랜턴 하나에 의지해 내려갔습니다. 내 딴에는 열심히 뛰어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미묘한 시간 차이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등 뒤가 서늘해졌지만 이미 내려온 길을 올라갈 수도 없었고 형들이 놀릴 것을 생각하니 우습기도 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미친 듯이 내리막길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얼마 걷지 않아서 돌뿌리에 부딪혀 넘어졌고 턱 밑 찢어져 피가 흘렀습니다. 근데 느낌은 돌뿌리가 아니라 뭔가가 뒤에서 내 발목을 잡아당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형을 살리기 위해 내려가는지 내가 살려고 내려가는지 그 느낌조차 분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로 계속 걸어 나가다가 한참을 달렸을까 웬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을 발견합니다. 커다란 기와집이 있었기에 이제야 살았구나 싶었어 나무로 된 큰 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저기요, 누구 계세요? 라고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기에 살며시 문을 밀어봅니다. 문은 그냥 열렸고 그 틈으로 할머니 한 분이 보입니다. 그리고는 급한 마음에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형이 다쳐서 그래요. 붕대하고 약 좀 빌릴 수 있을까요? 할머니께서는 말씀이 없으셨고 손으로 한 구석을 가리킵니다. 그곳에는 웬 장롱처럼 생긴 함이 있었고 저것을 열어보라는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진짜로 그곳을 열어보니 붕대와 약이 있습니다. 난 할머니께 배꼽 인사를 하며 그 집을 나왔지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굳이 부모님을 찾으러 가지 않아도 붕대가 있는데 가서 뭐 하겠냐고 생각하며 다시 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웠지만 랜턴에 의지해 한참을 올라갔고 결국 큰아버지 댁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윽고 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긴장이 풀렸던지 그대로 기절을 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에 깨어나자 어제의 상황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을 들어야 했습니다. 너 어제 어딜 다녀온 거니?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 턱에 난 상처는 뭐야? 비린내 나는 천조각은 어디서 들고 왔어? 이런 질문들을 받았기에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만 난 어제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드렸고 부모님들은 크게 놀라시며 어제 그 집에 한번 가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느낌을 살려 걸었던 길로 부모님들과 같이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기와집이 아닌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묘지가
파헤쳐진 채로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과 함께 강원도에 있는 큰아버지 댁에 방학을 맞아 놀러 갔습니다. 놀다가 형이 다치자 혼자 아랫마을로 도움을 청하러 갔습니다. 어두운 밤 공포스러운 경험 끝에 한 할머니의 집에서 붕대와 약을 얻었지만 다음 날 그곳에는 묘지만 있었던 놀라운 사건을 겪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죽을 죄. 제가 아는 형님이 겪은 일입니다. 그분께서 군복무 중에 휴가를 얻어서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만취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집이 있는 곳은 산골이었기에 시내에서 고개 하나를 넘어야만 합니다. 보통 같으면 가지도 않았을 법한데 하루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었는지 심야에 언덕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언덕을 오르던 도중에 어떤 여자가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형님께선 처음에 그냥 무시하고 언덕을 오르려 하는데 그 여자는 미동도 않고 여전히 형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지긋하게 말입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산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기분. 순간 귀신이다 싶어서 온몸이 떨리게 됩니다. 형님께서는 기싸움에서 지면 귀신에게 잡혀간다는 생각이 들었고 술김에 욱해서 쳐다보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귀신은 말도 하지 않고 계속 형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더더욱 무서워져서 큰 소리를 쳤지만 여자는 형님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 나머지 귀신을 잡고서는 사정없이 뺨을 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미동도 하지 않고 형님을 노려보는 겁니다. 결국 겁을 집어먹고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여자가 찾아오지 않을까 벌벌 떨었지만 다행히 집까지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일어나서 시내로 놀러 가려고 언덕을 지났는데 경찰차가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물어보니 경찰이 이상하다는 듯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어떤 여자분이 여기 고목에 목을 매서 자살했어요. 그런데 얼굴에 상해 자국이 있는데 사후에 생긴 거라 자살과 연관이 있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형님은 뜨끔했지만 그것 참 나쁜 놈일세라고 말하고는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형님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벌벌 떨면서 말이죠. 세 번째 이야기, 그녀. 친구와 만나서 놀다가 밤늦게 집에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11시가 넘었던 시간이었기에 지하철 안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그 상태로 가위에 눌리게 되었지요. 평소에 집에서 자다가도 가위에 잘 눌리는 체질이었기에 크게 당황하지 않고 몸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데 주의가 보였습니다. 분명히 잠들기 전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없었고 혼자서 지하철 안에 남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자 겁이 났습니다. 그때 맞은편으로 열리는 문에 어떤 한 여자가 기대고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내심 안도감이 드는 것도 잠시. 그녀의 옷차림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한 붉은색의 투피스에 그와 맞춘 듯한 빨간 하이힐, 그리고 허리까지 길게 늘어뜨린 검은 머리카락에 이 모든 것과 대조되는 새하얀 피부. 이러한 비현실적인 모습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마네킹처럼 문 앞에 서 있던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는지 저를 향해 고개를 돌리자 다시 한번 숨이 멎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눈은 머리카락에 가려 보이지 않았으나 얼굴과 따로 노는 듯이 움직이는 썩어 문드러진 입술이 나를 향해 웃고 있었지요. 그녀가 한참 희죽희죽 웃더니 내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보이지? 마치 다른 사람이 한 글자씩 말하는 말투와 목소리에 겁이 났기에 빨리 가위에서 깨어나려고 발가락을 움직여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왼쪽 발의 네 번째 발가락에 엄청난 통증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녀가 하이힐의 뾰족한 끝으로 제 발가락을 짓눌렀던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에 비명을 질러대었고 갑자기 정신을 차리니 주변엔 다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비명소리를 질렀던 저를 걱정스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민망해져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가위에서 깨어난 걸 다행으로 생각하며 지하철에서 내립니다. 집에 돌아와서 발가락을 살펴보았지만 다행히도 발가락은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바로 잠에 들었고 아무 일 없이 아침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날은 모처럼 쉬는 날이었기에 어머니를 도와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대강 끝내고 정리하는데 갑자기 부엌에서 어머니가 다급하게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가다가 거실에 세워놓은 화이트보드에 다리를 걷어차고 말았습니다. 심하게 채였는지 너무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었고 발을 쳐다보니 왼쪽 발의 네 번째 발가락에 발톱이 반쯤 들려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고통스러워하는 소리에 어머니가 옆으로 오시더니 왜 조심하지 않았냐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가 급하게 불러서 무슨 일인가 하고서 빨리 가려다가 발을 채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고개를 갸우뚱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상하다. 나는 너 안 불렀는데. 나는 베란다에서 화분 정리하고 있었어. 저는 멍한 기분으로 다친 발가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발가락에 흐르는 붉은 피를 보자 어젯밤에 지하철 안에서 보았던 그 여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싹한 소름이 목덜미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여자가 짓눌렀던 네 번째 발가락, 그 발가락을 다쳤습니다. 그녀가 밟은 발가락을 다친 건 우연일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다시는 그녀를 만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택시 범죄 괴담. 예전 수업 시간에 저희 국어 선생님이 들려주신 그분의 경험담입니다. 저희 선생님은 남자분이신데 얼굴이 다소곳하게 생기셨고 체구도 남자치고는 왜소하신 편이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선생님이 새벽까지 친구들과 격한 우정을 다지시다 수업 준비 때문에 먼저 빠져나오셨습니다. 택시 구하기가 힘들 시간대였기에 10분 정도 방황하다가 가까스로 한 대가 앞에서 멈췄는데 선생님이 본인의 동네는 괜찮냐고 물어보니 꼭 무언가를 가늠하듯이 잠깐 선생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한창 장거리 손님 태울 시간에 자기 목적지는 15분만 달리면 도착하는 거리라 태울까 말까 고민했던 거라고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조수석에 탔습니다. 그런데 탄 지 1분도 채 안 돼서 택시기사분들의 프로필 같은 게 붙어 있어야 할 자리가 그냥 횡하니 비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생님이 그 공백을 멍하니 보고 있으니까 기사 아저씨가 먼저 말하기를 아 그거요. 오늘 저녁에 어떤 손님이 그 위에 커피를 쏟아서요. 너무 보기 흉해서 그냥 치웠어요. 이러더니 대뜸 말하기를 그러고 보니 커피 있는데 드실래요? 하더랍니다. 선생님은 좀 이상한 기분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택시 범죄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인식이 강해서 크게 개의치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무관하게 선생님이 선천적으로 커피를 못 드시는 체질이라 감사하지만 커피를 못 마신다고 거절하니 기사분이 아무렇지 않게 녹차나 식혜도 있다면서 운전석 옆에 놓인 무언가를 뒤지더랍니다. 거기에 마침 신호가 걸려서 차가 멈추게 되자 기사분이 아예 몸을 틀어서 뭔가를 뒤적뒤적 하는데 찾는 게 안 나오는지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웃으면서 됐다고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뒤적거리며 왜 없지? 없을 리가 없는데 이 말만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계속 찾는 게 안 나오니까 이분이 점점 말투가 난폭해지고 동작이 커지더니 말의 욕설까지 섞이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은 점점 기분이 이상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조수석 옆문에 손을 가져갔고 그 순간 신호가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기사 아저씨는 계속 욕설을 내뱉어가며 뭔가를 뒤지고만 있었고 뒤에 서 있는 차들은 경적을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경적 소리에 번쩍 정신이 들었던 선생님은 택시비를 뿌리듯이 집어던지고는 그냥 문을 열고 도로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등 뒤에서 택시기사가 소리를 지르자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기사 아저씨가 들고 있는 것은 녹차나 식혜 같은 게 아닌 굉장히 육중해 보이는 공구였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힘이 풀리는 기분에 정신없이 도로를 가로질러 달려가서 근처에 있던 편의점으로 들어가 룸메이트에게 전화를 걸었고 룸메이트가 올 때까지 편의점에서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한테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를 그냥 가로질렀다는 것이 더 무섭다며 이야기를 마무리하셨지만 그래도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니 왠지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새벽의 전화. 새벽 2시에 걸려온 전화입니다. 걸려온 전화의 목소리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후배의 겁에 질린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형, 제발 전화 끊지 마. 아무 말이나 해줘, 제발. 차 안에 누가 있어. 갑자기 얘가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평소에 장난도 안 치는 녀석인데 갑자기 새벽 2시에 그것도 달리는 차 안에서 위험하게 전화를 걸다니. 겁에 질린 목소리로 크게 울부짖는 후배에게 갑자기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당황스러웠지요. 그러다가 전화가 끊겼습니다. 갑자기 사고라도 난 건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바로 전화를 했지만 받지를 않으니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영문을 알 수 없으니 다행히도 몇 분 후에 다시 연락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후배를 다그치며 물었습니다. 한참 동안 숨을 고르고 있던 후배는 이상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후배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숲속에 위치하고 있어서 차가 없으면 다니기 힘든 곳입니다. 차를 타고 집에 도착할 무렵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인데 아파트 산길에 인도가 아닌 차도로 어떤 여자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마터면 여자를 칠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너무 놀라서 여자에게 큰 소리를 쳤는데 룸미러로 뒷좌석을 보니 아까 지나친 여자가 뒷좌석에 앉아서 웃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후배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아무한테나 전화를 했던 것이고 그게 저였던 것입니다. 이윽고 후배는 앞만 보고 빠른 속도로 차를 몰며 주차장으로 갔고 차에서 뛰어내는 것처럼 경비실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겁에 질린 후배의 모습에 거짓이라고 생각되지 않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끔씩 불이 꺼진 주차장에 혼자 들어서는 늦은 시간이면 솔직히 남자인 저도 겁이 나곤 하는데 후배가 이런 일을 겪으니 저도 걱정됩니다. 괜히 혼자 차를 탈 때면 뒷좌석에 누군가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미확인 비행물체.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아니면 UFO를 믿습니까? 미국 사회단체에서 이런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UFO를 믿는다는 것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이는 그리 놀랍지 않은 것으로 오늘날 사람들에게 과학적으로 보이는 외계 존재나 UFO가 더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전부터 UFO 목격자들이 수도 없이 나타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외계 승무원들과 접촉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들이나 접촉자들 다수의 주장에서 의심되는 점들이 많아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 예로 UFO 접촉자로 유명한 아담스키는 스스로 촬영한 것으로 주장한 도명 원반 UFO 사진들이 훗날의 속임수였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심되는 부분 없이 깨끗한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접촉자가 있었고 그의 이름은 바로 안젤루치입니다. 그의 접촉 사건은 1952년 5월 밤 캘리포니아 로키드사 공장에서 귀가하기 위해 차를 몰고 가던 중에 빛을 내는 원반형 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차를 멈추고 나오자 빗줄기가 쏟아지고 외계 존재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접촉은 같은 해의 7월에 있었는데 그 원반형 괴물체가 로스앤젤레스 강가에 착륙합니다.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그의 이야기로는 괴물체는 반쯤 투명한 재질로 보여졌고 반구형의 형태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는 UFO에 탑승할 수 있었는데 우주 밖으로 나가서 투명한 벽을 통해 지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접촉담이 더욱 주목된 것은 1953년 1월 그가 일주일간 정신을 잃었던 그 사이에 그의 정신이 다른 행성으로 데려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경험담에 의하면 그 행성에서 접촉한 존재는 천사 같은 고차원 존재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들 존재들이 그에게 말한 것인데 그들은 지구의 일을 우려하고 있지만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것이었지요. 이는 종교적 견해의 하나로서 신은 인간의 의지에 맡겨두고 방관하고 있다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명한 심리학자 칼 융이 이 사건을 주목하였고 UFO를 심리투영설로서 주장하게 됩니다. 그 주장을 요약하자면 UFO 현상은 심리적인 요인이 투영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고 흥미로운 것은 그 외계 존재들이 1986년에 발생한 대지진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UFO 접촉자 안젤루치를
연구자들이 긍정적으로 보게 된 것은 그가 다른 UFO 목격자들과 달리 상업적인 목적을 가졌거나 유명세를 노리는 등의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학계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그 UFO 접촉 사건이 종교적 접촉 사건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묘사하는 UFO 목격담은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고 무엇보다 기이한 것은 1986년의 대지진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현상은 예언이라는 초자연적 현상으로 취급하기보다는 과학적 견해의 예측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UFO는 어떤 측면으로 보든지 간에 미스테리한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7번째 이야기, 차원 이동. 친구와 여행을 갔던 어떤 여성이 여행지에서 여러 번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신만 사진에 찍히지 않았지요. 분명히 자신과 친구도 함께 찍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사진에 찍히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 2012년에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오키나와의 어떤 초등학생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에서 상반신이 투명하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찍혀 있어야 할 상반신 대신에 뒷배경인 방 안에 커튼만이 찍혀져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사진 전문가들은 인위적 조작물일 수도 있지만 초등학생이 그런 수준을 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이상현상들이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빈번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2012년에 지구 대재앙론이 전 세계의 화제로 대두되면서 그 사건도 주시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기현상들이 지구 종말의 징후가 아닐까 하는 추정이었지요. 흥미로운 것은 초자연 연구가들의 일부는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차원의 몸이 투명해 보이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그들이 주장한 차원은 10년계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는 그것을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겹쳐져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심판의 날로 여기기도 했지만 그들의 주장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주 생명 에너지가 우리 인간의 의식 상승을 지원한다는 것이었죠. 그런 현상을 어센션이라 칭하는데 그것이 태양 자기장에 의해서 생체 에너지가 영향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2012년에 지구 대재앙이 아닌 지구 대변화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대변화의 욕망이나 집착에 묶여서 어센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을 맞거나 심지어 최악으로는 영혼이 소멸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쩌면 종교상의 심판보다도 훨씬 더 무시무시한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류 학자들은 그러한 사진들의 기현상들에 대해서는 카메라 문제거나 주변 환경의 영향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기현상 사진들이 유난히 지난 2010년 이후에 크게 나타난 점을 들어서 태양의 자기장 영향에 의한 전자기기의 오작동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이 사진에 찍혀져 있지 않는 현상과 같은 실제로 사람이 보여지지 않았다가 다시 나타난 사건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센션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대로 대변화가 이미 벌어졌던 것일까요? 8번째 이야기, 주술. 1936년 가을 IT의 아티보나이트 계곡에서 한 젊은 여인이 벌거벗은 채로 방황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29세 나이에 이미 죽어서 매장까지 되었던 펠리사 멘터라는 사람이었지요. 그녀가 있는 병원을 찾아간 인류학자 허스턴은 그녀의 모습은 무표정한 얼굴에 죽은 눈을 가졌으며 눈꺼풀은 석회처럼 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허스턴은 그녀는 아마도 중미에서 널리 알려져 있던 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좀비라 하면 보통은 걸어다니는 시체를 흔히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미에서 믿고 있는 부두교에 의하면 좀비는 죽음이 확인되고 매장되었지만 몇 년 후 의식이 사라진 채로 발견되는 인간들을 말합니다. 이런 좀비의 존재는 특히 IT에서 믿어지고 있지만 그에 대해 희의적인 시각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허스턴을 포함한 일부 연구자들은 좀비 존재를 미신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중미에서 믿고 있는 부두교에서 좀비는 비밀주술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두교의 배경에는 인류사의 슬프고 추악한 역사가 있습니다. 원래 부두교는
아프리카에서 어떤 부족의 민속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서구 열강은 그들 아프리카 부족인들을 사로잡아 노예로 팔거나 노동을 시켰지요. 그렇게 끌려온 아프리카 부족인들은 그 민속 종교의 다른 부족들의 종교들이 합쳐져서 부두교가 되었다고 알려집니다. 그 종교는 그들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사악한 주인이나 무자비한 관리 등에게 저주나 주술을 썼다고 합니다. 이에 백인 주인들은 그 종교를 사악하게 여겼고 또한 반기독교적으로 여겼기에 탄압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비밀단체나 종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섬뜩한 좀비술은 극심한 노예 탄압이 있었던 중남미의 아이티에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아이티에서 노예들은 너무나 잔인하게 다뤄졌는데 중벌을 받는 노예의 귀나 눈에 못을 박는 것은 보통이었고 몸에 설탕물을 발라서 산채로 개미떼에게 뜯어먹히게 방치하기도 합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같은 인간에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겠지만 당시 서구인들은 그런 노예들을 인간으로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혹독한 핍박의 위험을 무릅쓰고 노예들은 도망을 쳐서 산 같은 곳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집단을 이루어서 탄압에 저항할 수 있는 하나의 단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혹독한 상황에서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좀비가 사용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압도적 힘을 가진 백인 지배층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둠 속의 섬뜩한 주술, 좀비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미국 고고학자인 웨이드 데이빗의 말에 따르면 징벌적 차원으로 사람을 좀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은 이에 대해 미신적 이야기로서 치부하는 시선을 보이지만 1980년경에 일부 연구자들은 좀비가 어느 정도 사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관련 현대에 일어난 아이티에서 유명 사건으로 1962년 나르시스는 열병으로 죽어서 매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8년 후에 갑자기 그의 여동생 집에 나타나서 보는 이를 경악하게 만듭니다. 그의 형에 의해 좀비가 되어 무덤에서 일어나서 다른 좀비들과 노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들의 주인이 갑자기 죽게 되자 좀비화된 인간들은 방황하게 되었는데 나르시스는 멀리 도망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그는 정말로 나르시스임이 확인되었고 그의 말대로 그가 좀비화되어 노동했다는 지역 근처에서 한 무리의 넋이 나간 듯한 사람들이 발견되어 사실임이 밝혀졌는데 1984년에 영국 BBC 방송에서 알려져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이를 연구한 데이빗은 좀비는 사람에게 의식을 잃거나 마비시키는 약물이나 가사 상태화를 일으키는 모종의 최면 같은 술법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데이빗이 직접 부두교 사제들의 의식을 참관을 할 수 있었는데 그가 주목한 것은 일종의 강림술로 사람에게 혼백을 빙의시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때 빙의된 사람은 가시밭을 걸어도 아픔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았고 뭉둥이로 무자비하게 때려도 아픔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일을 당한 여인은 어떤 상처나 멍도 없었다는 것이었지요. 데이빗은 이 의식이 좀비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하였고 때문에 그가 부두사제들에게 물었지만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데이빗은 부두교 전문가인 맥스 보드아를 만나 좀비에 관한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 좀비는 혼령이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부두술사는 혼을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불러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부두술사는 혼을 죽은 시체에도 불러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것이 좀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좀비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은 독과 신경마비 같은 일종의 약물이거나 최면에 의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두교 주술 연구에서 그들이 행한 좀비 같은 마법적 현상은 현재 과학기술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부두교 주술은 혹독한 상황에서 그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거나 대항하는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난 좀비는 이제 헐리우드나 소설, 게임 등에서 흡혈귀 같은 고전적 괴물과 함께 인기 있는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처절한 저항의 산물인 좀비가 이제는 오락물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